100% 국산 콩만 사용한 장천가의 맛있는 된장. 장천가 된장이 맛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옛날 방식 그대로 가마솥에 삶아 해풍에 한 달 이상 말린 메주만 사용하고요. 천일염으로 3년 이상 된장을 푹 숙성시킨다고 합니다. 또 사장님이 무방부제, 무보존제, 무산화제 원칙을 꼭 지키면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전통 방식에 정성까지 듬뿍 넣어 손수 만드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된장이죠. 된장 자체가 맛있으니까 내가 요리 못한다 하는 분들도 이 된장으로 손쉽게 맛있는 된장찌개를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두부, 감자, 양파까지 넣어 보글보글 끓여서 먹으면 기가 막히죠. 보기만 해도 밥이 땡기네요. 입맛 없으신 분들도 이 된장으로 찌개 끓이시면 밥 한 공기는 그냥 뚝딱 하실 거예요. 청국장이랑 간장도 있는데요. 냄새 때문에 청국장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장천가 청국장은 냄새가 심하지 않아서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장천가에서 판매하는 된장, 청국장 모두 100% 국산 콩만 사용한다고 하니까요. 믿고 드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사 이광민입니다. 오늘도 사건을 직접 담당하신 형사님을 모시고 그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권근원 강력계장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권근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오늘 또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지난번에 너무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해 주시면서 때로는 이렇게 훅 치고 들어갔다가 빠질 때는 훅 빠지셨다가 또 달랠 때는 달랬다가 그 또 날카로운 또 눈빛을 보내주셨다가 그리고 정보원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너무 스펙터클했거든요. 오늘 소개해 주실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이 사건은 진짜 아주 저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이에요. 네. 모든 사건이 기억에 많이 남지만 이 사건 역시 상당히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제목을 하나 정해주신다면요, 그래도. 이 사건의 제목은 네. 고급 전원주택 강졸도 사건입니다. 와, 고급 전원주택. 이걸 봤을 때 일단은 돈 많은 집을 털은 강도들의 이야기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저가 먼저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형사들의 은어인데 범인들을 얘기할 때 친구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 어때? 이 친구 저 친구 어때? 하고 표현을 하잖아요. 저 친구 좀 보고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들이 범죄꾼들을 얘기할 때 야, 이 친구 하는 짓이 어떻다. 범행이 어떤 방향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친구라고 표현을 가끔 하면은 그분에 대해서 너무 가까운 사람 얘기하듯이 친구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청자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기가 대략 언제쯤인가요? 2011년도부터 2014년 3월까지요. 거의 4년이죠. 한 10몇 년 정도 된 거네요. 이전의 이야기네요. 2011년도부터 경남, 그 다음에 부산 일대, 경기도, 용인, 경기도까지요? 그 다음에 성남, 그 다음에 울산, 울주, 거의 저 아래 지방과 경기권 일대를 있는 고급 전원주택만을 털었어요. 그러면 꽤 전국구네요. 그러면 이 사건도. 그게 대단하죠. 그 피해 금액이 36곳의 전원주택에서 상당한 액수입니다. 12억 1천만 원이 나왔어요. 총 12억 1천만 원이요. 강도만 해서? 강졸도를 해서. 이 12억 1천이라는 돈은 범죄꾼으로 생각하면 거액입니다. 거액. 근데 거기다가 36곳을 그것도 고급 전원주택을 털었는데도 안 걸렸다는 거는 대단하죠. 경찰서 안에서도 발칵 뒤집힌 사건 같은 거겠네요. 거의 기간도 지금 3년에 이르는 기간이니까요. 말씀드렸지만 그 발쟁관 36곳이라면은 36곳의 경찰서가 몇 개씩 겹치는 데도 있었습니다. 한 경찰서에 두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최소한 30곳의 경찰서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고 보니까 지금 3년 동안에 36곳이니까 한 달에 한 번꼴로 턴 거잖아요, 이거 그러죠. 지금. 대단하죠. 근데 범죄꾼들이 3명입니다. 주범의 이름은 성이 김씨고, 그 다음에 공범 이름도 김씨고, 장면의 박씨예요. 그러면 터는 주범이 있고, 그걸 도와주는 공범이 있고, 이 훔친 물건을 팔아주는 또 공범, 장무래비가 한 명 더 해서 총 3명인 거군요. 제가 근무했던 경찰서는 서울 광진경찰서예요.
서울 광진경찰서 강력계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 당시에 네. 그 해 2015년 9월쯤에 서장님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네. 그 서장님이 화성 연쇄 사건 최근에 해결하신 분이에요. 경기청 남부수사부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총지휘를 하셔서 그걸 해결했어요. 그 범인 이름이 뭐였죠? 이춘재. 네. 이춘재 화성 연쇄 사건의 이춘재 사건을 그 미제 사건을 해결하신 분이시군요.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분이 사건에 대한 욕심이 무척 많은 분이세요. 아니 이렇게 큰 미제 사건을 해결하시고도 욕심이 계속 남아 있었다는군요. 이 전원주택 사건을 해결한 이후에 이 사건을 해결했죠. 그런데 그렇군요. 이분이 성남 수정경찰서 서장으로 부임을 해서 2012년도에 거기서 서장님으로 근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남에서 한 건이 터진 거예요. 그 전원주택 사건이 터졌는데 수사를 욕심이 많으신 분이니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사건이 터진 게 있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수정경찰서 서장님으로 재직 중에 해결을 하고 싶어서 그거를 엄청 노력을 했어요. 와, 그러면 성남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광진까지 오셔가지고 이제 전국 사건을 하시게 된 거군요. 부임해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그걸 해결을 못하고 오셔서 저하고는 그분이 경위 때부터 친하게 지냈어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친하는 이유도 일로 친해졌어요. 저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 일하는 스타일을 알아서 오시자마자 저한테 내가 성남 수정경찰서에서 이런 사건이 있는데 해결을 못했다. 계장님 이 사건을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할권이 있어요. 사건 발생이 있어야지 관할권이 생기는데 사실은 광진에 전원주택이 없습니다. 그렇죠. 광진군은 거긴 어찌됐건 간에 아파트가 많으니까요. 소장님한테 말씀을 했어요. 발생도 없고 근데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전 부담되는데 이걸 수사를 하긴 좀 그렇습니다 하고 제가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이게 결국에는 그 수사 권한과 관련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광진 경찰서의 관할에서는 지금 이 사건은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뭐 워낙 일에 대한 욕심이 많으신 분이니까는 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으면 좋겠으니까는 하자고 나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합시다. 그러면 저한테 TF팀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일 잘하는 형사를 TF팀으로 해서 10명을 만들겠습니다 해서 10명을 TF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가 됐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할권이 없다 보니까는 저희는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통신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강제 수사를 하려면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기록도 없어요. 기존 사건에 대한 기록이 각 관할 경찰서에는 있을 텐데 지금 계장님 손에는 없었던 거군요. 하나도 없죠. 저희 TF팀을 만들었지만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이제 직원들하고 매일 서장님하고 아침 회의를 했어요. 수사회를 하면서 일단은 그러면은 발생 관서에 다 가라. 가서 모든 기록을 카피하고 복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일단 자료를 모으자. 그래서 일단은 기록을 봐야 파악을 하고 사건을 분석할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일을 시작을 해서 시켰어요. 그래서 거의 한 열흘 동안은 출장을 가서 기록만 다 복사해 왔어요. 지금 그 관할 경찰서만 하느라도 한 30개 정도가 지금 되는 건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를 다 흩어주셔서 가셔가지고는 자료들을 다 가지고 오시는 것도 정말 보통 일은 아니었겠네요. 양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건 기록을 다 못 왔습니다. 기록을 다 읽어봤어요. 다 정독을 하고 문제점이 뭔지 읽다 보니까 거기서 단서를 찾았어요. 어떤 단서를 찾았냐? 얘네들이 2013년 6월에 부산 기장경찰서, 그 다음에 2013년 9월에
성남 수정경찰서. 네. 그다음에 2014년 1월에 진주경찰서에서 전원주택 절도 사건이 터졌는데 거기에 항상 담배꽁초가 유류품이 나왔어요. 아, 범행 현장에 담배꽁초가 항상 나왔다는 거군요. 그 세 군데에서. 네. 근데 그 세 군데에서 나온 거를 관할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DNA 분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용의자를 찾아내려고 보냈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되는 게 전혀 안 나왔어요. 즉 다 각자의 네. 다른 사람의 유전자고 그 중에 셋 중에 하나는 네.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거를 기장경찰서에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나온 사람을 불러서 네. 참고인 조사를 받았죠. 그랬더니 네 담배꽁초가 기장경찰서 발생 현장에서 나왔다. 피해 현장에서 나왔다 하고 하니까 저는 거기 가본 적도 없습니다. 가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그럼 네 담배꽁초가 어떻게 해서 거기서 나왔냐 하고 하니까 저는 경륜장애를 다닙니다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경륜장은 어찌됐건 간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요. 네, 그 안에. 그런데 이 세 곳에서 나온 담배가 다 경륜장에서 나온 담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범행 현장에서 나온 담배꽁초가 여러 개 수거가 됐는데 각각의 DNA가 다 다르고 지금 한 명은 범죄자 중에 한 명 리스트에 있어서 확인을 해봤더니만 아 본인은 경륜장에 자주 갔고 거기서 담배를 주로 많이 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에 모여있는 담배꽁초가 실제 범인이 핀 담배일 가능성보다는 경륜장에서 수거를 해다가 이제 의도적으로? 범행의 어떤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을 거라고 추정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세 건의 사건은 동일범의 범죄고 동일범의 범죄 소행이다. 이제 딱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게 발생관서에서는 자기 사건만 쳐다봐요. 그렇지만은 저희는 36곳의 기록을 다 가지고 와서 그 기록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동일 사건의 3건의 담배꽁초가 나오면은 의도적으로 범인이 뿌려놨다. 그러기 때문에 이 3곳의 사건은 정확하게 A라는 범죄자가 한 범인이다 하고 찾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즉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담배꽁초를 활용했고 범행 수법이나 이런 것들의 유사성이 있으니 이 36곳의 범죄는 거의 동일 인물의 범행이겠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게 일단은 추정이 됐어요. 그러는 중에 기장경찰서에서 피해품이 피해 장소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야산에서 얘네들이 훔쳐간 물건 중에 기금속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금속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파악하려고 근처 떨어져 있는 야산에 가서 이 친구들이 거기서 산에서 그거를 태우면서 하루를 묵었는데 하루를 묵으면서 범인 중에 한 명이 담배를 진짜 피웠어요. 거기서는 뭐 경찰이 거기를 수사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할 테니까 그거는 그냥 굳이 가짜 담배꽁초를 놔둘 이유가 없었겠네요. 근데 그래서 그게 발견이 돼서 기장경찰서에서 그 범인의 담배꽁초를 유전자 분석을 했는데 범인 주범의 김 씨의 유전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범인 주범은 예전에도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데이터베이스에 있다는 얘기는. 진주교도소 출신인데요. 원래 강전도 전과가 다 있어요. 3명 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귀금속이 진짠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태운다는 거를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귀금속 같은 경우는 원래 금부치 같은 거 말씀하시는 금 같은 거는 이렇게 보통 씹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금인지 아닌지 14K인지 뭐 18K인지 분석하는 시약 같은 거 그런 것도 가지고 다니기도 하는데 이제 모조 품종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또 다른 증거 자료를 지휘들은 태워 없애려고 했었어요. 태워 없애려고 해서 이제 그거를 태웠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그게 발견이 됐고 그리고
진짜 금은 아무래도 녹는점이 낮으니까 이렇게 태웠을 때 좀 녹는다거나 이런 걸로 진짜 금이다거나 뭐 철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그러죠. 그래서 태웠는데 거기서 담배를 펴서 유전자가 나와서 부산 기장경찰서에서 주범 김 씨를 불렀어요. 네. 불렀는데 거기 와서 이제 조서를 받으면서 김해 경린장에 와서 내가 담배 피웠는데 나는 저는 여기 피해장 난 범죄한 적 없다 하고 해서 부산 기장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서 받고 그냥 풀려났어요. 풀려났어요? 아, 그러니까 정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풀려났고 그거로 인해서 얘는 용인경찰서, 성남경찰서, 그다음에 울산 울주경찰서 4곳에서 다 조서를 받은 거예요. 불러다가. 근데 전부 다 그냥 혐의 없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는 수사가 자포 상태가 된 거죠. 전부 다. 그래도 느낌상 왠지 계장님께서는 얘가 일단은 범인이겠다라는 촉은 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범인이라고 단정을 지은 게 네. 담배 꽁초가 3곳에서 나왔잖아요. 네네네. 범행 현장에서. 그러니까 경륜장에서 나온 거. 그런데 경륜장에서 나온 거 중에 기장경찰서에서 피해품이 거기도 담배 꽁초가 제3자께 나왔잖아요. 그쵸. 네, 현장에서 그 훔친 물건을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던 제3의 장소에서. 3회 장소에서는 진짜 범인이 꽤 나왔고. 그러면은 결국은 얘는 이 장소에 기장에 들어간 거다. 그 다음에 성남 수정하고 진주경찰서에서도 담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제3대께. 그러니까는 범인은 얘다 하고 단정짓고 이제 수사를 하면서 기록을 우리는 다 취합을 했으니까는 그 내용을 수사보고서와 영장을 청구하면서 얘가 범인이라는 거를 그것도 수사 기록도 하나의 소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잘 깔끔하게 만드느냐. 얘가 진짜 범인이구나. 검사나 판사가 봤을 때 설득력 있게. 그래서 저희가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TF팀을 만들어서 10명 아주 능력 있는 젊은 친구들을 뽑아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기록을 만드는 그 직원이 엄청 기록을 잘 만드는 직원이에요. 그래서 그 형사한테 기록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아주 깔끔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체포영장을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죠. 그러면 쓴 조서가 충분히 판사가 보기에도 얘는 충분히 범인으로서의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설득력이 있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래서 영장 발부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기장님, 그러면 그 훔친 물건을 이 범인들이 제3의 장소에서 불태우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랑 증거 물품을 태우려고 한 거를 발견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피해 장소가 고급 전원주택 단지잖아요. 이 전원주택 단지이기 때문에 주변에 풍경이 좋은 산들이 많아요. 다 대부분 야산에 풍경 좋은 산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범행 현장에 들어오려면은 어디로 들어왔나, 뭐 도로로 들어왔다든가, 산으로 타고 들어왔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주변 탐문 수사를 해요. 어떻게 침범했고 또 어떻게 도주했겠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당연히 그걸 해야죠. 도주하는 방향과 들어오는 그 침입 방향을 파악을 해야 타고 온 차량이라든가 타고 온 교통수단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하게 되죠. 그래서 2010년도니까 CCTV도 많을 때고 뭐 범인들이 대놓고 막 대로변으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긴 하겠네요. 얘네들은 했어요. 정말요? 얘네들은 이제 침입 경로, 도주 경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관할 경찰서에서 도주 경로를 탐문 수사를 하는 과정에 그 산에서 불태운 흔적이 있는데 피해품이 잔해가 남아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훔친 물건이라고 추정되는 물건들이 이렇게 좀 타다 남은 것들이 타다 남은 잔해가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범탄치 않구나 여기 장소가. 그래서 이제 그 발견을 하고 그 주변에
그 유류품들을 수거하는 과정에 주범 김 씨의 담배꽁초를 나타난 거고요. 이게 유독 다른 장소에서는 없었지만 이 기장에서만 그 유류품들을 태운 장소를 발견할 수 있으셨던 거군요. 그러죠. 큰 수사를 한 거죠. 그렇네요. 대단한 걸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범인을 특정 지어준 거는 부산 기장경찰서에서 아주 잘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진척을 하지 못하고 중단이 된 사항이 자꾸 뭐 이것저것 빠져나가니까요. 이 피의자가. 난 김해 경륜장에 가서 담배 피고 내가 담배 피고 했는데 거기서 내가 버린 거밖에 없다. 나는 여기 범행 장소에 들어온 적 없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야, 그 김해 경륜장이라는 거 알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일단 범인 같은데. 본인들이 경륜장에서 다 수거해서 그러니까요. 진주, 성남 기장에다 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알겠죠. 본인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러고 딱 진술을 해가지고 풀려난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됐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범죄를 대상을 물색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침입 방법과 도주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친구들이 범죄 현장에 들어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하냐. 이 세 명이 진주교도소에 1998년도에 주범 김 씨가 그때 강절도로 들어가서 살면서 그다음에 공범 김 씨하고 장멸합이 박 씨하고 다 진주교도소에서 같이 만난 교도소 동기생이에요. 아, 거기서 의기투합이 된 거군요. 네, 거기 교도소 동기생인데 주범 김 씨가 처음에 2011년도에 혼자 했어요. 원래 처음에 하다가 다른 사건으로 들어가 가지고 2012년도 초에 다시 나왔어요. 주범이 나와서 그때 공범 김 씨가 장무래비 박 씨를 데리고 교도소 앞에 마중에 온 거예요. 아, 또 마중을 왔어요? 네, 마중에 와서 고급 전원주택을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털었었는데 안 잡히고 야, 이 뭐 한 건에 막 3천만 원 귀금속도 한 5천, 6천씩 나온다. 괜찮다.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 고급 전원주택을 털기 시작한 건 어찌됐건 주범 김 씨인 거네요. 네, 그러죠. 그래서 2012년부터는 셋이 규합이 됐어요. 이 범행 대상을 어떻게 정했냐. 장무래비 박 씨가 부산에 사는데 철학관을 말로는 운영을 해요. 아이쿠야, 돈 많으신 분들이 왠지 철학관 많이 가실 것 같긴 하네요. 철학관을 운영을 했었는데 범행 대상을 인터넷상으로 고급 전원주택 단지를 키워드로 검색을 해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고급 전원주택 단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가까운 나들목이 어딘지, 그다음에 전원주택까지 들어가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그 전원주택 같은 고급 전원주택은 단지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실감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각 건물 단독 주택마다 내부 구조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거를 범행 대상의 자료로 활용을 한 거예요. 아, 하기사 유명한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슨 잡지나 인터넷에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한 거군요. 네, 그걸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행 대상을 물색을 해서 정했고, 그다음에 그 장무래비 박 씨는 부산에 그 당시 살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BMW 대포차, 그다음에 그 벤틀리 같은 그 고급 승용차를 그거 대포차를 2대를 가지고서 범행에 픽업을 해요. 걔는 찍어만 주고 자기는 픽업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작물 처분만 해요. 이게 대부분 고급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허름한 차를 타고 들어갔다가는 바로 이상하다는 게 들킬 수 있으니. 근데 절대 근방에는 안 갑니다. 근방에 안 가고 어떻게 범행 그 전원주택에 침입을 하냐면요. 범행 대상이 되는 전원주택에서 거의 한 10여 킬로 떨어진 지점에까지만 픽업을 해서 떨어뜨려줘요. 그러면 이 주범 김 씨하고 공범 김 씨가
등산복 차림으로 가방을 메고 범행 도구 가지고서 네. 범행 장소를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가까운 산으로 먼저 가요. 일단은 예, 도로가 아니라요. 예, 산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산으로 들어가면서 그 시골 전원주택단지에 보면은 뭐 시골집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면 이제 빨래 같은 거 널어놓잖아요. 네. 그 빨래 널어놓으면 거기서 옷도리 같은 거, 네. 티셔츠나 잠바 같은 거를 훔쳐서 갈아입는 거군요. 예, 환복을 해요. 그래서 그 옷으로 갈아입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많은 경우를 가지고 범행 대상 집을 하루 동안 계속 지켜봐요. 사람이 나가는 거 들어가는 거 그거를 계속 지켜보면서 하루를 산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범행을 할 시점을 이제 탐색을 하는 거군요. 그래가지고 하루를 산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다 출타를 하는 거를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들어갈 때는 모자를 털모자를 쓰든지 아니면 스타킹으로 얼굴에 쓰든지 당연히 뭐 CCTV가 있을 테니까요. 예. 그 다음에 장화를 신고 장갑을 다 낍니다. 지문이나 그러니까는 지문도 하나도 남지도 않고 족족은 남아봐야 그냥 족족으로 끝나고 나중에 다 신발을 갈아 신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스타킹으로 얼굴 다 가렸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요. 그러면서 CCTV가 대부분 고급 전원주택이니까 다 설치돼 있어요. 그거에 개의치 않아요. 그냥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서 CCTV도 본체에 다 뜯어버려요. CCTV 본체까지 다 뜯어요? 예. 그래서 CCTV 본체를 뜯어가지고 가지고 나와서 다른 지역에 가서 버리든지 파손해버려요. 그러니까는 CCTV도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죠. 이야. 그 다음에 이제 도둑질을 해본 다음에 오른쪽 산을 통해서 들어왔으면은 왼쪽 산으로 가요. 다른 루트로요? 예. 왼쪽 산으로 가면서 또 자기네 가방에 다른 옷을 또 환복을 해요. 또 뭐 다른 주택이나 뭐 이런 데 또 옷을 훔치기도 하고 준비된 옷으로 갈아입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옷을 바꾸는군요. 환복을 해서 또 산에 가가지고 바로 안 나가요. 또 하루를 산에서 또 노숙을 해요. 야, 철두철미하네요. 예, 그런 노숙을 하고 걸어서 수십 킬로를 이동을 해요. 용인이면은 성남까지 가요. 걸어서. 우와. 그래가지고 거기서 장무라비가 또 데리러 오면은 그 차를 타고 또 이렇게 유유히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도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는 남아있는 가져갔고 다 가져가지는 또 않았어요. 그래요? 또? 예, 자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만 있지 도주로도 못 찾고 그 다음에 침입로도 못 찾고 동선을 전혀 찾지를 못한 거예요. 거기다가 뭐 담배꽁초까지 뭐 경륜장에서 가져다 놓은 다른 사람들 꽁초를 다 뿌려놓고 갔으니 뭐 더 헷갈리게끔 만든 거네요. 그래서 경찰서 그 많은 경찰서에서 그렇게 사건이 터지면서도 검거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그걸 충분히 이용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는 안 잡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범죄를 계속 하다가 2013년도에 공범 김 씨가 독단적으로 지가 밀양경찰서 관할에서 전원주택을 털고 나오다가 도주 중에 잡혀요? 또 혼자서 하다가 괜히 욕심 부리다가요? 이야. 혼자 하다 잡혀가지고 걔는 포항교도소에 2년 6개월을 받고서 수감 중이었어요. 하기사 이거는 단독범행이니까 기존의 범행하고 연결점을 찾을 수는 없긴 했겠네요. 사실은 주범하고 했어요. 주범 김 씨하고 했는데 자기 혼자 했다고 이제 시인을 한 거죠. 본인만 잡혀서요? 본인만 잡혔으니까는 공범 김 씨는 2013년도에 거기 교도소에서 포항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어요. 2012년도에 용인경찰서 관할에서는 딱 들어갔는데 피해자를 만났어요. 만나서 거기서는 이제 강도짓을 해요. 칼 들여대고 낫으로 위협하고 그 다음에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포박해놓고 그 골프채로 폭행하고 해가지고 거기서는 금고 열게끔 해가지고 2억
5천 정도를 강치를 했어요. 아, 이건 완전 강도짓을 한 거네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도둑질 하다가 피해자 만나면은 강도로 돌변하는 거예요. 아, 네. 일단은 없을 거라고 추정하고 들어가기는 하지만 뭐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강도짓을 해가지고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많은 돈을 저기를 했는데 주범 김 씨하고 공범 김 씨가 장무래비한테 모든 물건을 주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자기네들 상대는 한 5천만 원 가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네들한테 몇백만 원씩 안 주거든요. 아, 이 세 명 사이에 이제 약간의 그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군요. 그 부분을 수사하면서 저희가 알게 됐어요. 네.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주범 김 씨, 공범 김 씨가 홍콩으로 출국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하루 만에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아니 홍콩을 나가서 하루 만에 돌아왔다고 생각해서 저희 추측은 이제 얘네들이 귀금속을 처분하러 갔었구나. 아, 평소에 이제 장무라비한테 하다가 얘를 이제 좀 믿지 못하겠으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해봐야겠다. 그런 걸 다 인지하고 있었죠. 이제 수사하면서.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이 다 나온 상태에서 이제는 잡아도 될 것 같다 하고 이제 판단을 내려서 주범 김 씨가 그때 어디 있었냐면 김해에 있었어요. 네. 통신영장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인적사항이 있으니까 통신영장을 받아서 김해를 내려가서 한 5일 동안 이제 잠복 수사를 했죠. 잠복 수사하면서 있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되니까 안에 불 켜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주범 김 씨가 있어서 검거를 딱 했어요. 네. 검거를 딱 하니까는 주범 김 씨가 광진경찰서에서 나왔다. 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왜냐면 지역이 다르잖아요. 그러죠. 근데 아니 내가 광진경찰서에서 왜 왔냐고. 나 광진경찰서 관할에 가본 적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가 그랬어요. 내가 여기 광진경찰서에 근무하기 전에 성남 수정경찰서에서 근무했어. 실제는 아니신데 근무한 적 없어요. 저는. 서장님의 그거를 내가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들이미신 거군요. 그랬더니 이제 얼굴빛이 달라지겠죠. 눈빛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나 여기 저 기장경찰서 용인, 성남, 울산 다 갔다 왔다고. 왜 또 나 잡으러 왔냐고. 아, 그쵸. 이전에 그 담배꽁초 때문에 쭉 갔다 왔었으니까 이 피의자가. 갔다 왔으니까는. 그래서 나 혐의 없어서 다 풀려나는데 왜 나 잡으러 왔느냐고 그러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체포영장 받아서 왔으니까는 걱정하지 마. 이때까지는 참고인이었는데 지금은 딱 피의자로 체포영장이 나와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차에 태웠어요. 걱정하지 말고 가자. 차에 태워가지고 오면서 직원들한테 또 제가 얘기했죠. 아무 말 시키지 말아라. 거의 한 4시간 정도 올라왔죠. 김해에서 올라오고. 와, 그럼 범인은 막 속에서 막 불안불안하겠네요. 이게 뭐가 잡혀있는지.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이제 야 이거를 어떻게 잡아뜨려야 되나. 뭔가 이렇게 그 자문을 받아야 되니까요.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5군데 경찰서 다 갔다 왔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뜨려야 되는지 고민에 서로 머리싸움을 한 거죠. 걔도 머리싸움 한 거고 저여도 우리 직원들도 다 얘를 어떻게 잡아뜨려야 될 것인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4시간 만에 이제 거의 사무실에 도착했죠. 도착해서 김해에서 이제 광진 경찰서로 데리고 온 거군요. 광진 경찰서 데려와서 책상에 이제 앉혀놓고 그러고 나서 직원들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하면서 야 일단 우리가 얘 둘이서 홍콩에 나갔던 기록이 있지 않냐. 주범하고 공범 둘이. 분명히 귀금속 처리하러 갔을 거다. 근데 이놈들이 하루 만에 들어왔을 때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고 귀금속 잘못 처리했다가는 거꾸로 홍콩에서 잡힐 것 같아서 처분도 못하고 가져왔을 거다. 100%. 그러니까는 이간질 시키자. 장무래비하고. 장무래비는 그는 잘 살고 있었거든요. 뭐 아까 전에 대포차로 뭐 벤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BMW 몰고 다닌다 그랬으니까요. 뭐.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범 김 씨는 원룸에서 노숙자 모양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뭐 12억을 털었는데 지금. 그렇죠. 12억을 털었는데 그거를 한번 이간질을 시켜야 되겠다. 알았습니다. 그럼 야 팀장 네가 좀 먼저 얘기를 해봐라. 네. 그래서 이제 팀장이 데리고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때는 장무랩이 박 씨를 안 잡았습니다. 네. 잡지 않고 장무랩이 박 씨라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먼저. 너 장무랩이가 누구고 너 데려다준 놈이 니네들 데려다주는 놈이 누구 박 씨 아냐. 우리 이미 알고 있다. 알고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다 오픈이 된 거죠. 그놈 생각 얘 뭐 다 알고 있네 박 씨까지.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굴렸겠죠. 근데 박 씨는 지금 잘 살아. 걔는 외제차 끌고 다니고 고급스럽게 살고 집도 자기 아파트 가지고 있고 잘 살고 있어. 근데 너는 원룸에서 너는 지금 뭐 하냐 임마. 너 임마 홍콩 가서 기금속 그 작물 팔러 갔다 못 팔고 갔잖아 이 자식아. 네네네. 그것까지 우린 다 알고 있다. 예, 다 알고 있어. 넌 병신이야. 너가 이런다고 해서 너 안 갈 것 같아? 넌 100% 가. 너 혼자 다 뒤집어 쓰고 가려면 가라. 네. 바보다 너는. 그 대신에 뭐 장무랍이는 뭐 감옥도 안 가고 그냥 잘 살 거다 걔는. 너 장무랍이 불지도 않고 너 혼자 가. 그럼 네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더라고. 그랬더니 사실대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기장 사건하고 네. 그다음에 성남 사건하고 진주 사건을 먼저 얘기하더라고. 서장님도 퇴근 안 하고 지키고 있었고. 네네네. 저도 뭐 당연히 옆에 있으면서 다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예, 저가 또 바깥에 나와서 그냥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죠. 딱 자백이 딱 나오는 순간 잡았다. 예, 그래서 자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8군데를 지가 얘기하더라고요. 강도짓 한 거하고 용인 거하고 해서 8군데를 시인을 했어요. 네. 그거를 제가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이제 앉혀놓고 조소받으면서 네가 8군데 시인한 거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었어요. 조소받으면서. 네, 그러면서 포항교도소에 있는 애한테 얘기해. 공범 김모식이한테. 네. 나 잡혀가지고 다 자백하고 시인했어. 그냥 친구야. 그런지 알아라. 네네. 너 혼자 그리고 괜히. 여기 부산에 있는 장무랩이 박 씨도 다 파악해서 오늘 잡으러 간대. 네. 하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제가 포항을 갔어요. 교도소 가서 이렇게 그 공범한테 딱 보여주는 거군요. 예, 그래서 포항을 가서 수사 접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걔는 밀양경찰서에서 2년 6개월을 받고 한 달 있으면 출소해요. 아유. 가니까는 깜짝 놀라죠. 네. 그래서 더군다나 걔도 마찬가지로 광진서에서 왔다니까는 호승 치죠. 광진에 가본 적이 없는데 왜 왔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는지 몰라서 그래? 그랬더니 내가 광진에 가본 적도 없는데 뭐 광진서에서 날 뭐하러 쫓겨났습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전원주택 강도 사건으로 왔어. 그랬더니 그때서는 좀 달라지더라고요. 표정이. 주범 김 뭐 알지? 그랬더니 나 교도소 동기니까 압니다. 그래? 그거 다 끝이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자, 그러면 내가 동영상 보여줄게. 좀 봐라. 그래서 동영상 끼내가지고 앞에다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자빠지더라고요. 딱 보여주니까는 이제 놀라가지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한 달만 있으면 나가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그때면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버벅대면서 얘기해서 홍콩 나갔던 걸 또 내가 얘기했어. 네. 얘네들 둘이 홍콩 둘이 갔다 왔잖아, 임마. 그 가가지고 작물 처분하려다가 기금서 하나도 처분을 못하고 그냥 니들 돌아왔잖아. 작물회비는 거기서도 똑같이 얘기했죠. 작물회비는 잘 살아. 네. 그러니까 너 한 달 남았는데 참 섭하다. 또 살아야 되네. 응? 아이고 또 살아야 되네 임마. 나올 생각하지 마라. 근데 장무랍이는 잘 살아. 네 운명인가 보다 이 자식아. 죽상이더라고요 얼굴. 아유. 예. 간다. 잘 생각해라. 니들 이제 재판 과정에 만날 거 아니야. 그쵸, 만나면은 알아서 해. 니들끼리.
니들끼리 대가리 피 터지게 싸우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불어. 약간 이런 거죠. 네. 근데 여기 동영상 자료 있잖아. 네 주범이 다 불었어. 그러니까 나는 간다.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바로 부산으로 갔어요. 아, 장무라비. 네. 장무라비도 휴대폰 통신수사로 걸어놔서 네. 부산에 있는 게 파악이 됐거든요. 기존에 다른 직원들을 부산에 먼저 보내놓고 나하고 직원 셋이서 다시 부산으로 갔죠. 철학관이 일단 있으니까요. 예. 서울에서는 이제 조소받고 있고 부산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복을 거기서도 한 3일 살았어요. 걔가 집에 들어오는 게 잘 파악이 안 돼서 그 아파트다 보니까 아파트가 약간 부산은 지대가 높은 데가 많아요. 아, 이게 결국에는 범인을 잡으려 그러면은 범인이 확실히 있을 때 들어가서 체포를 해야 되니까 잠복을 해야 되는 거군요. 제가 앞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조희금절도 사건의 막다른 길에서. 네네네네네. 확실하지 않으면은 잘못 갔다가는 그냥 끝이 나버리거든요. 오히려 범인한테 도망칠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수사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꽉 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표현 이제 꽉 났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더 집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더 우악 쪽에 가서 우악을 어떻게 죽이냐면 너 집에 들어오지 마. 그 가족들한테 집에 들어오면은 잡히니까는 전달하세요. 얘기해 주세요. 밖에서 그냥 계속 고생하게.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마. 언제 그 집에 들어오면 잡히니까는 아예 집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야 바깥에서 센 고생할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건 잡을 수는 있으실 테니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의 능력이 통신이든 뭐 이런 걸들 잡을 수는 있을 텐데 그 대신에 너 고생 좀 해봐라 약간. 그래가지고 저는 주택 사건에 장무라비도 부산에서 검거를 딱 했습니다. 검거를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장무라비는 압수수색까지 했어요. 집에 들어가. 작물이 있을 테니까요. 작물이 있으니까는요. 그랬더니 뭐 통장에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걔는 또 아주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내서 범죄 수익금을 그래도 다행히. 그렇네요. 회수할 수 있네요. 그래서 압수해서 범죄 수익금으로 취직해버렸어요. 그것도 한 억대 되는데. 그 피해자분들한테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모아놓은 게. 그런데 그걸 이제 어떻게 분배를 할 건지는 이제 검찰이나 법원에서 알아서 하겠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박 씨를 검거를 해서 3명을 다 이제 검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보도가 이제 딱 나갔어요. 12월 3일 날 보도가 전국으로 다 나가니까는 발생관서 경찰서 형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미제 사건을 해결해 줬으니까요. 그거보다는 본인들도 잡고 싶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36곳이니까요, 이게. 그래서 너무 참 고맙다고. 전화도 무진장 왔었어요. 담당했던 경찰서 형사들이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광진서에서 관할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건을 해결했느냐고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해결하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참 진짜 큰 사건을 그게 이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할도 없는 사건이었고 그런 사건을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이 사건을. 지난번에 그 현금 수송차 절도 사건 때는 카센터 직원이었나요? 그 범인이랑 심리전을 벌이시면서 이제 자백을 받아내셨다면 요번에는 주범한테 장무라비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살짝 이렇게 사이드로 치셔가지고 그 심리전에서 딱 자백을 끌어내시는 거군요. 근데 본인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 얘기를 자백하기 위해서 자기의 범행을 자백하려면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본인도 느꼈죠. 여기서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 그렇죠. 나는 어차피 못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갈 사안이 못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장무라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지. 본인도 느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둘이서 홍콩으로 나가서 작물 처분을 하려고 하다 그것도 못 하고 그러고 왔으니 그
전원주택에서 나온 귀금속이나 현금은요 엄청났어요. 여기 사실은 12억 천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합니다. 실제로는요. 네, 더해요. 그리고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금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맞다. 이게 세금 신고를 안 하기 위해 가지고 현찰. 예, 막상 이렇게 훔쳐간 금액보다는 적게 경찰서에다가 이야기하시는군요. 이 피해자분들이. 예, 그런데다 뭐 금부치 같은 것도 뭐 엄청나고 다이아 그때만 해도 다이아가 상당히 많았을 때니까는요. 그럼 실제 피해 금액은 12억보다 훨씬 더 컸겠네요. 정말. 더 컸죠. 그러니까는 주범 김 씨가 더 열받을만 하네요. 예, 대가리가 도른 거죠. 네. 왜냐, 자기는 원룸에서 거짓골을 하고 있는데 얘는 엄청나게 잘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용당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너는 니네 둘은 이용당했어. 근데 너는 너 혼자 갈래? 잘 생각해봐야 될 이유가 있다. 네네. 그놈은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그쵸. 변호사 살 거 아니야. 너는 변호사비도 없잖아. 걔는 변호사 살 수 있는 지금 돈을 가지고 있어. 그 또 빠져나갈지도 몰라 걔는. 너는 빠져나가지도 못하면서 바보지. 잘 판단을 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냥 다 불면은 돼. 예, 그러니까는 잘 생각하고 자백을 해라. 그래서 자백을 유도를 해서 자백을 한 거예요. 계장님 대단하시네요. 정말 이 심리전에 거의 달인이신데요, 정말. 물론 이 심리전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 모든 자료들을 다 취합하신 것도 있고 막상 이 기장 경찰서에서는 그 야산에서 작물을 이렇게 태웠다는 흔적에서 그 담배꽁초를 찾아낸 것도 정말 그렇죠.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건을 전체적으로 크게 봤어야 되는데 관할 경찰서에서는 자기 것만 보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진 거죠. 수사 범위가. 그래서 각 경찰서에서 그거를 놓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에요. 야, 그러면은 저희는 모든 거를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은 강제 수사 딱 2번밖에 안 했어요. 체포영장. 그쵸? 마지막에. 그다음에 통신 수사. 김씨, 주범 김씨 그 2개만 했어요. 나머지는 분석만 한 거예요. 전부 다 분석만 해서 기록을 잘 깔끔히 만들어서 영장을 발부받게 했고 또한 그 분석으로 인해서 주범 김 씨가 범인이라는 걸 특정을 지고 자신 있게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여러 사건을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얘를 잡아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을 할 수 있게끔 심리전을 할 수 있는 무기를 이미 딱 들고 계셨던 거군요. 그러죠. 기장에서는 담배꽁초까지 주범 거를 찾았는데 당연히 취조를 했겠죠. 했는데 결국에는 참고인에서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거만에 대해서 추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거를 가지고 나처럼 분석을 해서 추궁을 했으면은 얘가 자빠졌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 것만 가지고 하니까는 나도 경량장에 가진 것밖에 없어요. 하니까는 빠져나가 버리는 거군요. 조서 받아도 그냥 무혐의 받은 거예요. 걔 기장에서는 영장까지 쳤어요. 네네네네. 근데도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스토리라인 자체가 빈약했다는 거군요. 영장을 받을 만큼이 안 됐던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주범하고 공범하고 장분합의가 다 그러면 징역 몇 년이 나왔나요? 주범은 10년 받았고요. 그다음에 공범은 8년 받았고요. 그다음에 장문회비 7년 받았어요. 장문회비 생각보다 많이 받았네요. 그러죠. 많이 받았죠. 걔는 피고만 하고 장문 처분만 한 놈인데 그래도 가장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7년 받았는데 얘네들이 지금 다 출소했어요. 그렇겠네요. 2015년, 16년 이때니까요. 근데 걱정이죠. 또 얘네들이 안 걸리고 12억 천을 먹었으니까 그게 기억에 남아 있죠. 범죄꾼은요 강도짓하고 절도짓을 하는 애들은 강도 절도만 해요. 사기를 안 쳐요. 사기꾼은 사기만 쳐요. 배운 짓만 하는 거군요.
왜냐면 두려워해요. 다른 일을 하는 걸 엄청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영역이 이게 있으니까 괜히 딴 거 했다가 또 잡힐 수 있고. 예. 그리고 얘가 공범 김 씨가 12년도에 용인에 들어가서 강도짓 할 때 피해자를 마주쳤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때 여자인데요. 여자분인데 사실은 여성분이 강간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묶어놓고. 근데 주범이 못하게 했어요. 왜 못하게 했냐. 강도짓만 해도 형이 엄청난데 그렇죠. 강간까지 하게 되면은 형이 엄청 더 저기 하니까는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뭐 불필요한 증거가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행스럽게 피해자분이 다행이시네요. 예, 엄청 다행이죠. 얘네들은 환복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경로와 나가는 경로를 찾지를 못하니까요. 예. 이야.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영장 청구를 하면서 아주 집요하게 잘 설명을 해서 영장 범죄 사실을 썼어요. 그래도 이렇게 완전 범죄를 하려고 애를 쓰고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잡을 사람이 있습니다. 네, 다 잡혔으니 이놈들이죠. 이 친구들이 출소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안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또 잡힐 거예요, 그러면. 예. 근데 궁금한 게 이겁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의 시작점이 성남에서 이제 수사를 하시다가 광진 경찰서로 오신 서장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사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계장님과 이제 의기투합하여 이제 이게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 사건을 해결한 공로가 이전에 그 현금 수송 차량과는 좀 다른 좀 더 좋은 결과로 계장님과 서장님한테 갔나요? 웃으시니까 약간 걱정되는데? 이 사건도 또 아파요. 어떡해. 왜 아프냐면은 그때 총경급 이상 정규 발령 시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서장님이 서울청 형사과장으로 발령을 받아버렸어요. 승진을 하신 건가요?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며칠 안 돼가지고 원래 그 자리가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자리예요. 서울청 형사과장 자리가. 그러니까는 이분이 이제 거기를 갔었는데 그 공로로 이 사건의 공로로 가는 바람에 그 시기가 11월 달이 되다 보니까는 모든 특진이나 이런 거에 정신이 없어요. 그 정신이 없다는 얘기는 지휘부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 사람인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서장님은 이제 형사과장님으로 발령이 나서 가셨고 또 나 또한 제가 양구 수사과장으로 그냥 갔어요. 왜냐하면 저도 경정을 달아야 되는데 못 달았어요. 그래서 열 터져가지고 빠지셨군요. 네, 그래서 나 갈래. 그래서 내가 강원도로 갈래 그래가지고 내가 강원도로 가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낙동강 오리알 모양 이 사건 수사를 했던 우리 팀장도 그 시기에 바로 특진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내가 안 된 걸 알고 서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렇죠. 서장님은 좋은 데 가셨잖아요. 형사 내 성격이 안 할 사람 아니죠. 그래서 서울청 형사과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사건 관할도 없어서 저기 하는 거를 이렇게 TF팀 만들어서 엄청난 사건을 해결했는데 진급을 시켜주셔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진급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공적 다 해가지고 올리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그때 당시에 계장님께서는 그 양구의 수사과장으로 가셨고 그러면은 누구를 진급시키신 건가요? 그 수사 바로 밑에 했던 팀장 경위. 열심히 그 조서 써가지고는 체포영장을 만들어냈던. 그래서 그 친구를 그래서 경감 특진을 했어요. 그러면 계장님은 양보해 주신 거네요? 그러죠. 그래서 그때 그 친구를 특진시켜줘서 요번에 또 경정 달았습니다. 그 친구가. 나이가 아직 젊은데
경종을 달았어요. 그러면 그분은 마음만으로 계장님한테 뭔가 이렇게 되게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겠네요. 당연하죠. 뭐. 계장님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진짜 한 편의 영화와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수사 보따리가 또 있으시겠죠. 예, 다음번엔 또 그 보따리를 한번 또 풀어주셔야죠, 계장님. 예, 알았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좋은 이야기로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